금요일 개장 1시간 전이네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가시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유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에는 0.2%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주요 감염병 연구 개발에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총 5,0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백신 국산화와 mRNA 등 신개념 백신 플랫폼 확보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부강약품은 조현병 치료제 루라시돈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강약품은 루라시돈이 미국에서 조현병 치료에 허가를 받아 이미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루라시돈의 국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이 방산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디펜스, 하나주식회사 방산 부문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내 흩어져 있던 방산 부문을 합쳐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파란불이 켜진 증시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현대자동차 317-1과 기아 283-1 채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총 450억 원어치의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KB금융지주가 상반기 순이익 2조 7,56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네, 각 정부 부처가 공격적인 투자 지원에 나서네요. 어제 장중에는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이 나왔다면 장 마감 이후에는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투자액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저께 과기정통부죠. 제3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제3차 국가 감염위기 대응 기술 추진 전략, 이름이 되게 기네요. 2020년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이제 돈을 좀 많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081억 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고요. 작년에는 3,778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약 한 15.9% 늘어난 수치를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 이제 범용 코로나 백신 연구 그리고 mRNA 백신 등 백신 플랫폼 고도화 등 이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 이슈 자체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19 변이가 다시 활개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염병 변이가 나올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것이니까 감염병 관련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 관심 가지시고 미리 투자를 위한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역병과도 우리는 좀 효과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니까 지금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감염병 R&D 투자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자, 관련해서 그러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우리 윤여민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mRNA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땐 집중이 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모더나 이제 CEO가 특히 이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금 mRNA 관련된 어느 정도 지금 그 관련된 좀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mRNA로 좀 확실히 좀 회사가 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이 한 46개 정도 되는데 100개까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mRNA 플랫폼 강점으로 해서 뭐 우수한 효능이라든지 속도, 뭐 유연한 제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좀 이제 강점을 좀 제시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좀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mRNA 컨소시엄을 좀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mRNA 관련된 백신 후보 물질 대해서 지금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죠. 특히 STP-2104라고 하는 이제 이런 후보 물질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mRNA 지금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많이 좀 느린 것이 사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mRNA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mRNA 백신 관련돼서 지금 3개 회사가 좀 모였었죠. 바로 이제 ST팜, 그다음에 한미약품, GC녹십자 이 3개 회사 같은 경우 이제 mRNA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커져가는 특히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시장에서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좀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은 방산 섹터 이슈 한번 짚어보죠. 방산주 관련해서는 밤사이에 두 개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당초 사기로 했던 K2전차를 보다 더 많이 샀다는 소식. 또 하나는 한화그룹이 이제 흩어져 있던 방산 계열 회사를 모두 통합한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자, 어제 뭐 포스코도 인터와 에너지 합병한다 그러지 이제 기업들이 효율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한화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룹 전체 효율성을 따지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계열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하나 디펜스 주식회사 하나의 어떤 방산 분야를 이제 통합 중이다라는 통합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는 그룹 내에 흩어져 있는 방산 관련 부분을 합쳐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이제 기업 내에서 이제 통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0% 지분을 보유한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고 주식회사 하나에서 인적 분할해서 나간 방산 부분도 합병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이를 통해서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는 통합법인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두 개의 기업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하나그룹 내에서 방산 담당 계열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주식회사 하나 방산 부분 그리고 하나 시스템 네 곳인데 이 중에 하나 시스템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제 통신과 안테나 등 방산 전자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방산 부분은 탄약과 유도무기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18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분 자회사였던 하나 그 지상 방산이죠. 이거를 하나 디펜스와 이미 합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근데 똑같이 지금처럼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강조하면서 두 기업을 합병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합병 역시 이런 전략상에 똑같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시를 통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관계사와의 어떤 합병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뭐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제 사실 한화나 포스코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그룹 내에서 이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많이 합병들이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좀 연구해 보시고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글로벌적으로도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도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게 추세인데 사실 뭐 지금 폴란드라든지 한화 같은 지금 방산업계가 돌아가는 추세를 봤을 때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세요?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었죠. 5월 달에 좀 있었고 특히 이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었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집중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RDP라고 해서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이라든지 우방국과 체결한 좀 양해각서 비슷한 이런 부분에 좀 논의가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제 국방 분야 이제 어떻게 보면 FT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지금 뭐 무기부터 시작해서 방산 쪽에 상당히 큰 시장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바이오 아메리카 엑시트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제품, 특히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미국으로 좀 진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RDP 논의가 좀 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연간 500조 원에 대한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지금 윤 정부가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이 있는 좀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관련돼서는 제가 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리 같은 경우도 물론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 매력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산으로서 한번 투 토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장중에는 현대차의 호실적이 또 장마감 이후에는 포스코의 호실적이 아주 눈부셨는데 지금 KB금융도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선방한 성적표에 흥분할 때 부진한 쪽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금융 안에서도 KB증권은 지금 성적이 반토막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실적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근데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아닙니다. 잘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KB금융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KB금융의 자회사 KB증권이 올해 2분기에 당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64% 감소한 70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어떤 공시 발표를 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3.68% 증가한 4조 4,623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08% 증가했고요.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58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상반기 당기순이익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0.66% 감소한 1,861억 원, 매출액은 90.27% 증가한 8조 9,91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2.06% 감소한 2,3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좀 따지고 보니까 채권 운용 손실이 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ELS 자체 해지 수익이 감소하는 등 S&T 쪽의 이제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감소를 하면서 실적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주요 원인이다라고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었고 너무 당연한 어떤 손실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IB 쪽 수수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거는 전분기에 대형 IPO를 추진하면서 IB 수수료가 사실 크게 잡혔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M&A 파트에서는 대우건설이나 아니면 뭐 KGETS 등 인수자문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같은 업종, 섹터 내 기업들도 미리미리 좀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대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신한지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금융주들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좀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좀 궁금한 시점입니다. 윤현민 팀장님 도와주시죠. 일단은 이제 금융주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좀 증권주에 비해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많이 선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뭐 이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의 좀 침체, 뭐 금리 상승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지금 뭐 KB증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IB라든지 P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리테일 쪽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현대차증권도 이제 좀 감소하는 실적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증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을 좀 끌어올리냐가 좀 숙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끌어올리느냐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배당금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힘든 어떤 실적을 올려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진짜 좀 빨리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증권거래세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또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또 오늘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현대기아 회사채 소식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450억 원 규모의 현대차 기아의 회사채가 무려 1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조금 이름나는 회사들 회사채 발행하면 무조건 이제 완판 사태가 완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주식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워낙 이제 큰 실망감을 주고 했으니까 이에 실망한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뭐 미리 여러분들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50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부각됐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의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을 매도하기 위한 뭐 대처거래도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제 21일까지 어제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채권 수입 매수액이 6조 9,077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조 83억 원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1조 9,587억 원이었고 21년도에는 4조 5,675억 원이 그친 거에 비해서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현대자동차 317-1번 그리고 기아차 283-1 요 판매 개시 1분 만에 200억 각각 200억, 250억이
물량이 완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부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이제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일단 뭐 채권도 좋긴 좋지만 뭐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미리 좀 고민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관련 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실적 잘 나올지는 알고 있었지만 영업이익 3조 원대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오늘 아침 나온 현대차 관련 리포트들도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좀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현대차 뭐 이제 사실 뭐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오늘도 기아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좀 급등하거나 이제 반등 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많이 쓰시는 데 비해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판매량은 좀 줄었지만 뭐 이제 가격이 비싼 SUV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를 비롯한 이런 좀 고수익 차량에 대한 판매가 좀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회 좀 시장으로서의 우위로서의 어떤 그런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오늘 좀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기아 같은 경우도 EV6 뭐 이제 SUV 관련된 결국 뭐 현대차랑 거의 전략은 비슷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섹터와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기아를 좀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이제 좀 중소형주로서 좀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SL이든지 화신 이런 두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아 실적 발표하고 오늘도 나왔어요. SL 화신 좀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얘기하니까 선영 대표님께서 또 워낙 평소에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우리 포스코홀딩스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2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잖아요. 하반기까지 지금 톤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지금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최근에 철강주 관련해서 몇 개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항상 돌아보면은 이제 철강주는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투자하실 때 가격을 전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장기 포트로 한 켠에 좀 담아두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호실적을 빗대어서 좀 가격 전가력 있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장 전략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그럼 윤여민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증권 거래세 인하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이 부분이 또 증시 호재로 될 수 있을까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앞에서 지금 나왔던 채권이 완판된 뉴스와 좀 상당히 상반되는 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드 머니가 자체가 줄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 유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시적인 환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시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더 뉴스가 많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좀 그래도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20선에 약간의 좀 저항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 상당히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온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영 대표님 또 워낙 환율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22 금리 인상 빅스텝 단행했습니다.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은 천천히 이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 좀 물고 말씀드려보면은 증권거래세 낮추고 그리고 양도세를 연기한 부분은 이제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요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겠지만 우리가 지금 밖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아래쪽에서 기저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를 걷어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나서셔도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보수적인 시각은 살짝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대표,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